본격적으로 이렇게 까치발까지 들면서 하는 청년분이 계시는데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셔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일정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행보에 힘찬 응원과 희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2대째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이 한 25.5%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직원이나 노동자 그리고 식솔들까지 다 따진다면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가 위기인데 그냥 버텨라, 재난지원금 뿌려주고 대출 뿌리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현안의 해결책을 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입 가지신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이게 나라냐,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또 외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마침 제가 국회에서 그 민주당이 손실보상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당이 주장하던 소급 적용안이 배제된 형태의 어쨌든 손실보상을 하겠다 또는 이제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국난이라고 이제 코로나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먼저 정치권에서 자영업자분들에게 희생을 부탁한 겁니다. 정부의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업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권리를 제약하겠다고 정부가 이야기했으면은 정부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발발한다고 한다면 생각하기도 쉽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국가가 우리의 많은 물건들을 징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항상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에 국민이 협조했을 때 그것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자발적인 협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코로나 때 국난이라 해가지고 그런 희생을 강요한 다음에 지금 일부 그냥 지원금으로 속된 말로 퉁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다음에 그보다 더한 전염병이나 더한 국난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자영업자들에게 아니면 많은 국민들에게 희생을 또는 협조를 요청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머릿속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라는 마음을 아마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민주당의 어떤 폭주 속에서 손실보상에 대해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첫째 세워야 했던 대원칙은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가지고 소급 적용을 해서 보상한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고, 혹시라도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전액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금 낮춰가지고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정부가 나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어제 저희 당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앞으로 또 계속 입법 이후에도 투쟁해 나가기로 저희가 결의 모았는데요. 우선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자영업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이면 속에는 기본적으로 비용 구조가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손님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각종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 급격한 상승을 막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제가 다시 성장 가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4년째 들어오는 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성장에 관심을 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께서 해외 외교를 가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아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도 들으면서 대신 원전 하나 팔아가지고 20, 30조 매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외교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코로나가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 전에도 대통령께서는 가가지고 뭐 하나 물건 팔아왔다는 걸 들어보진 못하고 예를 들어 다소 약간 엉뚱한 내용, 국내에선 탈원전을 하는데 체코에 가서 원전을 팔아오겠다. 당연히 못 팔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외교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고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내 쓸 돈이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큰 문제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성장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또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엄청나게 많은 우리 청년분들께 손을 드시는데 저한테만 이렇게 뭐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중간에 가운데서 굉장히 멋있는 야자수 옷을 입으신 분이 계세요. 안경도 독특합니다. 앞쪽으로 또 나와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천안에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공이다 보니 의료 정책에 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문케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굉장히 많이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추나요법이나 처벽 등이 급여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런 급여화가 과연 건보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저는 회의가 들었는데 문케어에 관련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당장 의료 서비스는 항상 증진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도 제가 성남 분당에서 판교에서 이 비슷한 질문을 이제 의사분들에게 받아가지고 답변했는데 저는 의료 재정이라는 것이 갈수록 이제 고갈되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일반적인 어떤 그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케어에서 예를 들어 MRI 같은 경우를 이제 사실 급여 항목으로 집어넣게 되면서 이제 MRI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런 게 어쩌면 의료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재정은 그만큼 이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가의 의료보험이라는 거 지금 아마 일반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료보험에 여러분이 지불하는 비용, 특히 장사하는 지역가입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의료보험을 지출하고 있고 정작 일하시느라 바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갈 시간도 딱히 없는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구조가 이제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나요법이라든지 또 최근에 확장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의료인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식 복지의 가장 큰 맹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이렇게 제공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걸 재구조화하고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것은 당장 내년 정권 창출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선심성 의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좀 당 공약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손을 들어주시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정면에 눈에 띄는 청년이 계십니다. 책을 또 이렇게 들고 와주셨는데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20살 청년입니다. 네.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정치 소식을 접하고 그 소식들을 본인의 성향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 편향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반면에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 본인들의 불만과 그동안 당해온 차별 그리고 불공정함의 변화를 염원하며 이루어진 관심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만약 다음 정권에서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뀌고 분노가 사그러들며 나라가 정상화의 조짐이 보이면 지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당 차원에서 청년 세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 수 있고 청년 세대를 넘어서 전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거 당원들에게 선물할 굿즈를 만든다고 하셨었는데 얼마 전 국민의힘 토론대회 나눔국대다 8강전에서 양준우 님이 가지고 오신 쿠션 그 인형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도 귀여워할 수 있는 인형이나 의류를 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내 성향을 테스트하는 각종 웹페이지에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떤 동물이
꽃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성향이 나에게 적합한지를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SNS에 공유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행을 타고 과거에는 수많은 그런 테스트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테스트를 제작하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의 성향을 종합하여 나는 어떤 정치인의 성향이 비슷할까 등의 테스트를 통해 더욱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당의 얼굴들을 알리고 친숙함도 가져가는 프로그램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뛰어넘어서 혹시 당이나 대표님께서 미리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지, 지금의 관심을 지속시킬 방안이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아젠다 발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근데 저랑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가 그 젊은 세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요. 커뮤니티 사이트를 모아서 보여주는 공간 같은 데 가면은 오늘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보면서 젊은 세대의 관심사가 뭔지를 발굴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정당 내에서도 이런 소통 기능이나 이런 아젠다를 만드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관성에 따라 가지고 시도당 조직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부 지역 조직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충남 도당 이렇게 해도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충남이 얼마나 큰 영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 있는 젊은 당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관심사를 오프라인에서 공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충남 도당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매우 큰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저희가 대학생위원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대학생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뭐 충남대학생위원회 아니면 충북대학생위원회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다면요. 앞으로는 대학별 지부체제로 바꿀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이면 그래도 지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고 그리고 모이기도 쉬운 그런 어떤 단위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예를 들어 한 50명 정도의 당원이 모이면은 저희가 당에서 공식 조직으로 인정하고 그들끼리 또 대학 지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들의 대표자가 되는 대학생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당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굿즈에 관한 것도 그렇고 또 소통 공간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대선 전략도 같이 만들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디지털 정당화와 더불어 가지고 청년 조직화에 있어 대학생위원회의 지부화를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더해 가지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발굴한 젊은 세대의 주제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에 어떤 언론에 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주요한 갈등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60대,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50대, 40대 같은 경우에 뭐라 답했냐면요. 경제적 계급에 따른 갈등이라고 했어요. 20대, 30대 그때 뭐라고 답했냐면요. 3년 전인데 그때 성 갈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절반이 넘는 20대, 30대가 젠더 갈등, 성 갈등이라 답했던 것이거든요. 이미 2018년도에 했던 그 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 3년 동안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아무도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갈등이 불거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 문제가 수면에 올라오면서 요즘 보시면 신문 사설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많이 다루고 진중권 교수 같은 대표적인 논객과 제가 저희 아이디어를 갖고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아무도 다루지 않을 때보다 훨씬 건전한 토론의 장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보통 아주 긴 토론의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1년 이렇게 끝나고 말지 이슈가 아니라 계속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길어질 것이고 저는 그 안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를 절대 회피하지 않겠다. 오히려 지금은 제가 호남에 가도요. 제가 최근에 전북이고 이렇게 호남에 가잖아요. 호남의 젊은 세대는 저와 같이 대화하면서 5.18 문제나 과거 국민의힘이 광주나 아니면은 전라도 지역에 갖고 있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거꾸로 본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호남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남 내에서도 젠더 문제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사상의 차이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더 이상 2030 세대한테 지역 갈등을 얘기해도 안 먹힐 것이요, 이념 갈등을 이야기해도 안 먹힐 것이요, 젊은 세대는 본인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사회 이슈들을 다뤄준다면 우리 국민의힘과 계속 함께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안아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또 실시간으로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 특히나 국민의힘 옳은 소리를 실시간으로 봐주시면 엄청난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또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은 손을 들어주는데 지금 아까부터 저한테 어필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포마드 컷을 단정하게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안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에서 조그맣게 법인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20대. 몇 가지 그 제도권 정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당대표가 당선이 되셨을 때 언론과 인터뷰에서 연공 서열이나 그리고 당에 대한 헌신과 같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재가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공정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당대표 의지인 만큼 중앙에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잘 지켜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여전히 지방의 그런 그 제도권 정치의 조직들은 그런 것들이 잘 이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요. 여전히 당에 대한 충성도나 이런 부분들 능력보다는 그런 것들이 우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기회가 그 지방 조직에도 잘 적용이 된다면 분명히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에 위치한 재능 있는 청년들을 혹은 아니면 뭐 인재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당대표 차원에서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토론 배틀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굉장한 희망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토론 배틀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중앙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업으로 활동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우리 능력 있는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내려보내야 될 문화는 뭐냐면은 지금 충남도당도 그렇고 시당도, 대전시당도 그렇고 세종시당도 그렇고 충북도당도 그렇고 각 도당 시당 내에서 여러 당직들도 지금까지는 당에 대한 공헌도나 기여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직을 배분하는 문화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당직을 한 번에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역시나 예를 들어 우리 당의 도당 대변이라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지역 언론을 상대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한번 경쟁 선발을 하라고 제가 이번에 저희 7월 달에 도당 시당 위원장 선발이 끝나면은 아마 지침을 내릴 것입니다. 그럼 도당 시당 차원에서 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각자 정하겠지만은 최대한 이런 조류에 협조하도록 제가 시당위원장이나 도당위원장들께 얘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 충남 도당을 대변하는 대변인 한두 명 정도는 중앙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토론 배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 선임하게 된다면은 당장이 천안 지역만 해도 얼마나 좋은 대학교가 있습니까? 그런 대학생들이 지원해가지고 우리 당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 외에도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열심히 봉사해왔지만은 어떻게 진짜 능력은 있는데 대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했던 분들이 도전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참 안타깝게 토론 배틀에서 떨어뜨렸지만은 그 79세의 현대중공업 회장까지 지냈던 민계식 회장님이라는 분, 그분의 토론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실력이 나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드리지 못했는데요. 저는 충남도당에서도 그리고 우리 충북도당, 대전시당, 세종시당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해가지고 인재를 널리 쓴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우리 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줄을 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지방에서 저희가 중요한 당의 행사들을 개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당의 행사들 중에서 대선 주자들이 함께하는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지방 순회를 하면서 많이 이제 개최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당대회는 4개 권역만 나눠가지고 저희가 협동 연설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해도 호남에 가가지고 호남과 제주의 이슈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주와 호남은 완전 다른 공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호남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따로 제주도 당원들을 한 2번 다 찾아갔거든요. 저는 뭐 충청도 단위도 충남과 충북의 이해가 다를 것이고 서로 고민하는 점이 다를 텐데 최대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런 어떤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또 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제가 여기 엄청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계시는데 저 뒤쪽에 키가 굉장히 크신 우리 남성분이 계세요. 청년이 계시는데 뭔가를 들고 왔는데 그건 뭔가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준비된 질문 그리고 즉석에서 또 대표님을 보고 하고자 하시는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삼삼가게 지니어스톤에서부터 팬이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김지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천안 사는 사람은 아니고 서울에 대입하려고 예.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아, 예. 오늘 버스에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 예. 있어요. 오늘 그 윤석열 총장께서 예. 이제 어떤 실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말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딱 그걸 보고 정치를 잘 모르는 어떤 사람 경우에 재작년만 해도 연좌제 느낌으로 엄청 몰아가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그 사건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속살과 양측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렇게 단칼에 자르는 모습이 이전에 국민의힘이 보여주던 모습과는 다르다. 물론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맞긴 하지만 그렇게 단칼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뒤에 있는 어떤 권력형들이나 이런 것 의혹제기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좀 영향을 미치던 사건이면 혹시 조국 전 장관의 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건은 대한민국 임명직 공직자에 대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직 공직자는 결국에는 누군가 임명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임명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기된 도덕성 문제라는 거는 아무래도 선출직 공직자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지지율, 나중에는 그분이 혹시 출마하시게 된다면은 득표율이란 것으로 국민들이 저 수치적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가지고는 임명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은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었지만은 일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연좌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연좌제라는 것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이제 그 장모의 건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검사로서 어떤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만약 장모가 어떤 처분을 받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그건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전 연좌 이전에 그거는 본인에게 아주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족의 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친 사실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어떤 검찰의 어떤 일원으로서 장모의 수사권에 대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아마 국민들께서 상당한 지탄을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임명직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보다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우리가 들이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보다는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미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전, 그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저희가 선출직 공직자로 후보 등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후보 등록할 수 없는 파렴치 범죄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6대 범죄로 저희가 당 규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선에 출마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본인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우리 당원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선에서 그런 분이 후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다른 당에 있는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다른 당에 이미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검사 사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장과 도지사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임명직에 비해서 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런 분이 더 높은 공직에 도전할 때는 많은 국민도 알게 되고 그분의 득표력에 제약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선출직 공제가 약간 다르다는 제 느낌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보 공유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했던 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내는 지지보다는 훨씬 덜한 지지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 올려드릴 걸 그랬어요. 낮춰져가지고. 지금 한 번 더, 한 두 분 정도만, 우리 시간 관계상 두 분 정도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할 텐데. 짧게 빨리 해주세요. 네. 우산을 가져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와 통제에 좀 관심이 많고 예. 대표님의 행보에 많은 공헌을 보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신분에서 현재 코로나라는 이런 시국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거는 물론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모든 국민이 피해를 받았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받았던 피해는 전 학생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조원희 교육부 장관 같은 분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학생들을 움직이는 그런 행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봤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당대표의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시국에 학생들의 등교와 온라인 수업에 관련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벌어지는 성적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약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학교에 다른 여러 가지 방역적 조치를 해서 수업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다소간의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초중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에 대해 가지고 의무교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은 적어도 직업전선이나 사회생활에 뛰어들기 전에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최소한을 저희가 국민교육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다른 교육의 그런 어떤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사회생활하는 영역이라든지, 아니 그들과 함께 토론을 평상시에 학교 다니면서 뭐 정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사회현상에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기회들이 2년간 상실된 세대가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앞 세대에 가졌을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불공정함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건 앞으로 몇 년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학교가 제대로 정상화돼야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정부가 방역 수칙을 정확히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계속 지적할 거고요. 지금 고등학생도 그렇지만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1, 2년 정도 졸업을 늦춰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수반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 그러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되면 다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부도 하면 전공 공부도 하겠지만은 사회 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고, 아니면 직업 탐구 활동도 해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그런 영역에 있어가지고의 프로그램이라든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가지고 그분들의 경험이 결코 앞세대에 비해서 못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아마 대선 공약에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행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분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사실상 아까 지나가시다가 굉장히 뜻깊게 보셨던 여기 청년이 계세요. 그래서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저는 대학교 4학년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바와 앞으로 또 겪어야 될 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상승을 시켰어요. 근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대학생들이 알바를 구하는 그런 소상공인 점주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알바 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생활고를 겪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또 여쭤보고 싶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을 너무 지나치게 상승을 시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이제 다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제1여당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임금을 낮추게 된다면 그
그 올라간 임금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표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반발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와 그리고 지금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지난 대선 때 그 홍준표 후보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건데 지금 그 4년제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 꼴이 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주변에도 의사를 준비하던 친구들도 그렇고 뭐 체육을 하던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을 조금 취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좀 더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과거에 가졌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하지만 안정적인 어떤 직업 환경 이 두 가지가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일자리 시장 안 좋아지면서 임금 수준도 높고 안정성까지 있는 자리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러면 이 공무원 직군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임금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는 본인들의 지지율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겠죠.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소 불이익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100만 표 가까운 저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선 단위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재정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어쨌든 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정부도 만약에 그런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다소 비판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아까 말했던 조정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최저임금 제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사람의 노동 가치에 대해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초과하는 만큼 상승시켰더니